안녕하세요. 배움을 즐기는 여러분. 오늘 집중 분석 시간은 되게 충격적인 수치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수치죠? 지금 이 순간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22%가 향후 5년 안에 AI 때문에 자신의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 5년 안에요? 와, 그거 되게 높은 비율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감이 오시나요? 전 세계 경제가 벼랑 끝까지 몰렸던 그 2007년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사람들이 자신의 밥그릇에 대해 훨씬 더 큰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다고요? 네, 그렇단 말이죠. 특히나 과거에는 이런 기술 변화의 타격을 핏겨갈 거라고 굳게 믿었던 컴퓨터 프로그래머 같은 고학력 화이트칼라 계층에서 이런 구직난에 대한 두려움이 막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긴 하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주제는 바로 이 거대한 공포의 실체, 즉 AI로 인한 일자리 종말 논란입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죠. 여러분의 일자리는 과연 안전한지, 다가올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오늘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 아니 약간 아이러니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이요? 네, 대중의 이런 극심한 공포를 뒤에서 가장 강력하게 부추기는 집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 원인이 되는 기술을 직접 만들고 있는 AI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입니다. 아, 자기들이 만들면서 공포를 조장한다? 맞아요. 예를 들어 엔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는 AI로 인해 실업률이 10에서 2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한술 더 떠서 뭐랄까 미래에는 인간의 역할 자체가 거의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와, 10에서 20%면 거의 대공황 수준 아닌가요? 그쵸. 게다가 오픈 AI의 샘 알트만조차도 새로운 노동 환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대놓고 인정했거든요. 아니, 이건 뭐 자기들이 만든 기술이 우리 일상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꼴이네요. 사실상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분석할 원문 기사랑 경제 통계 자료들을 쫙 펼쳐놓고 보면 경제학계의 반응은 이 실리콘밸리 CEO들의 종말론과는 완전히 딴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 표현해 보일 정도란 말이죠. 도대체 우리가 마주한 진짜 현실은 이 두 극단 중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경제학자들은 실리콘밸리가 뿜어내는 이 공포가 이른바 노동 총량의 오류라는 아주 오래된 착각에 기반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노동 총량의 오류요? 그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이건 세상에 존재하는 일자리의 총량이 그러니까 마치 파이처럼 딱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계가 인간의 일을 하나 대체하면 전체 일자리 파이에서 한 조각이 영원히 사라지는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자리가 고정된 의자 뺏기 게임이 아니다. 네, 현실의 경제는 절대 그렇게 단선적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기술이 특정 직업의 노동자를 완벽하게 대체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네, 대체했다 치고요. 그러면 기업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절감된 비용은 기업의 이윤으로 가거나 아니면 제품 가격을 낮추는 데 쓰이게 됩니다. 물건값이 싸지거나 회사가 돈을 더 벌겠네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소비자나 주주의 주머니에 여윳돈이 생기고 그들은 그 돈으로 이전에는 아예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나 재화를 소비하게 됩니다. 아하, 잉여 자본이 도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새로운 수요가 또 다른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어떤 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납득이 가는데요. 그럼 실제로 시장 데이터를 들여다봐도 그 순환고리가 잘 작동하고 있나요? 네, 현재까지의 데이터만 놓고 보면 일자리의 붕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전혀 없다고요? 네, OECD 국가들의 생산 가능 인구 고용률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요. 평균 실업률은 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 5%면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치 아닌가요? 그렇죠. 오히려 미국 노동통계국의 장기 전망을 보면 2024년에서 2034년 사이 10년 동안 AI가 일자리를 없애기는커녕 52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추가로 생겨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고용이 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죠. 잠깐만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딴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경제 지표가 지금 당장 좋다고 해서 아니면 통계국이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안심할 수 있을까요? 불안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목격하는 AI의 발전 속도를 보면 그 파이가 커진다는 경제학자들의 말이 너무 한가롭게 들린단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시나요?
과거의 파도 높이 통계표만 쳐다보며 여긴 안전해.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닐까요? 쓰나미 비유 아주 직관적이네요. 당장 오늘 다룬 원문 자료의 숫자만 봐도 그래요. 엔스로픽의 연간 반복 매출이 당장 올해 6월 말이면 5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잖아요. 네, 엄청난 수치죠. 게다가 골드만삭스는 AI 데이터 센터가 2027년까지 미국 전체 전력 수요의 8.5%를 빨아들일 거라고 분석했고요. 아니 이렇게 비정상적인 자본과 에너지가 막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데 일자리 시장만 무사할 거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엄청난 규모의 자본 투입과 속도감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AI 모델 자체의 발전 속도가 과거의 어떤 기술보다 빠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역사라는 더 넓은 컨텍스트에서 꼭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기술의 발전 속도와 그 기술이 경제 전반에 스며드는 이른바 확산 속도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엄청난 걸 뚝딱 만들어내도 그게 실제 우리 회사 사무실과 공장 책창에 깔리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걸린다는 거군요. 네, 맞물려 돌아가는 수많은 톱니바퀴를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경제학자 로버트 고든의 연구가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하는데요. 로버트 고든요? 네, 1300년 이래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부유했던 국가들을 추적해 보니까 1인당 GDP 연간 성장률이 2.5%를 넘어선 적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와, 역사상 단 한 번도요? 산업혁명 때도요? 네, 진기기관이나 전기, 컴퓨터,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전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그게 왜 그런 거죠? 혁명적인 기술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기적 같은 기술이 튀어나와도 그걸 위해 기존의 기업 구조를 뜯어 고치고 새로운 법률과 규제를 만들고 또 인프라를 새로 까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건 인간 사회의 물리적, 정치적 한계 때문에 필연적으로 매우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사회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사회가 기술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 정확합니다. 트랙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도 농업 일자리가 대규모로 사라지기까지는 불과 몇 년이 걸린 게 아니라 무려 수세대에 걸친 기나긴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렇다면 역사가 반복된다고 쳤을 때 AI 역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일상의 일자리를 막 도려내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릴 거란 얘기네요. 네,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분석 기사를 보면 과거 산업혁명 시절에 기술 발전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사례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네,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른바 엥겔스의 휴직이 말입니다. 엥겔스의 휴직이 유명하죠. 1900세기 영국에서 공장과 기계가 쌩쌩 돌아가면서 자본가들은 떼돈을 벌고 경제는 막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정작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수십 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거나 삶이 더 비참해졌다는 그 시기요. 네, 많이들 언급하는 시기입니다. 실리콘밸리 사상가들이 이것 봐라. 기술 혁신 초창기에는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삶만 망가진다 하면서 다가올 AI 시대의 우울한 청사진으로 아주 자주 인용하잖아요. 맞아요. 프리드리 엔데시바 1840년대 맨체스터 빈민가의 참상을 고발하면서 널리 알려진 개념이죠. 이게 사실 아주 직관적이고 강력한 서사이긴 합니다. 네네. 하지만 최신 경제사 연구들은 이 기계가 노동자를 착취했다는 기존의 서사를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뒤집혔어요? 네, 팩트를 하나씩 체크해보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우선 엥겔스가 주로 활동하던 1830년대에 영국 전체에서 돌아가던 증기기관의 총 마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산업혁명의 중심지였으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요? 고작 16만 마력 수준이었습니다. 16만 마력이요? 그게 어느 정도 힘인가요? 이게 요즘 우리가 타는 평범한 자동차 1000대 분량의 힘밖에 안 되는 수치입니다. 네, 고작 1000대요. 한 시대를 완전히 바꾼 산업혁명의 심장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초라한 수치인데요. 그러니까요. 그 시기에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규모로 대체해서 임금이 정체되었다고 보기엔 기계의 도입 자체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기계 핑계를 대기엔 기계가 너무 적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질 임금의 계산 방식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당시의 임금을 단순히 일상적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의 평균 가격인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해 다시 계산해 보았거든요. 물가 기준을 바꿨군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는 수입품 가격 변동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시 계산해 보니 엥겔스의 휴직이 동안 노동자들의 실제 구매력은 정체된 게 아니라 오히려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매력이 올랐다고요?
네, 실제로 1760년에서 1860년 사이 영국의 전체 취업자 수는 450만 명에서 1200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아니 잠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노동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오르고 일자리도 그렇게 크게 늘어났는데 왜 그들은 맨체스터 빈민가에서 그토록 비참하게 살아야 했던 겁니까? 그게 바로 핵심 질문이죠. 그리고 또 왜 그 유명한 러다이트 운동을 일으켜서 기계를 막 때려 부수고 분노했던 거고요. 악당의 기계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누구였던 거죠? 그 시기 노동자들의 생활비를 갉아먹고 삶을 피폐하게 만든 진짜 악당은 기계가 아니라 정책, 즉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요? 네, 나폴레옹 전쟁 같은 잦은 전쟁 비용, 그리고 지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곡물 수입을 아예 막아버린 관세 인상 같은 치명적인 정책 실패가 식료품 가격을 폭등시켰던 겁니다. 물가를 일부러 올린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일터에서 기계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라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빵 하나를 살 수 없게 만든 국가 정책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럼 러다이트 운동은요? 러다이트 운동을 단순히 기계에 대한 공포나 반대로 해석하는 것도 오류라는 게 밝혀졌죠. 역사적 기록을 보면 엥겔스의 휴직이 한가운데였던 1800년대 초반보다 실질 임금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던 19세기 후반의 파업과 폭동이 훨씬 더 잦았거든요. 돈을 더 잘 벌 때 파업이 많았다. 네, 이는 기계 자체에 대한 맹목적 반감이 아니라 노동 조건과 부의 분배를 둘러싼 치열한 정치적 투쟁이었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면 기술 자체는 일자리의 적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원문 자료를 읽으며 느꼈던 가장 뼈아프고 섬뜩한 딜레마를 하나 꺼내봐야겠습니다. 어떤 딜레마죠? 과거의 산업혁명은 인간이 증기기관이나 컴퓨터를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은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AI 혁명은 차원이 다르다는 비유가 원문에 있었죠. 네, 그 비유 기억납니다. 과거 농업 경제의 핵심 동력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가 발명되고 보편화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말이라는 존재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고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말이 일자리에서 완전히 쫓겨났죠. 인간이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기계와 AI가 모든 인지적, 육체적 노동을 우리 인간보다 더 싸고 완벽하게 해낸다면 인간이 바로 그 자동차 시대의 말처럼 경제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 아닌가요? 아주 날카롭고 무서운 비유입니다. 만약 인간의 노동 자체가 무가치해져서 진짜 그 말의 운명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자본주의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됩니다. 송두리째 무너진다고요? 네, 이걸 경제학의 거시적 관점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960년대 영국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칼도어가 발견한 아주 유명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네, 어떤 법칙이죠? 현대 경제 역사 내내 한 국가가 벌어들인 부를 노동과 자본이 나누는 비율은 놀라울 정도로 일정하게 2대1을 유지해 왔습니다. 2대1이요? 네, 사람이 일에서 가져가는 몫이 자본이 가져가는 몫보다 항상 2배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서 가정을 꾸리고 또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아주 안정적인 기반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노동이 쓸모 없어지면 저 2대1이라는 황금 비율이 완전히 박살난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비율이 무너진다는 건 단순히 누군가가 가난해진다는 의미를 넘어 국가의 기능 자체가 정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 기능이 정지한다고요? 너무 비약 아닌가요?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현재 OECD 국가들은 국가를 운영하고 복지를 제공하는 전체 세수의 약 절반을 소득세 같은 노동에 대한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세금의 절반이 월급쟁이 지갑에서 나오는군요. 네, 노동이 사라져 월급쟁이가 없어지면 당장 정부의 세수 기반이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와, 그럼 답은 명확해 보이는데요. 사람에게서 세금을 거둘 수 없다면 남은 건 결국 자본과 기계뿐이잖아요. 네, 논리적으로 그렇죠. AI를 소유한 기업, 스스로 일하는 로봇, 아니면 그 기술로 막대한 부를 쌓은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세금을 물려야만 정부가 도로도 깔고 학교도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조세 정책의 대전환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바로 기업이 로봇을 쓸 때마다 매기는 로봇세나 AI 모델이 처리하는 데이터 양에 따라 세금을 걷는 AI 토큰세 같은 방식입니다. 그거 좋네요. 하지만 경제학계 주류의 시선은 매우 회의적입니다. 왜죠? 기계가 돈을 보니까 기계한테 직접 세금을 걷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요? 이런 방식은 필연적으로
결과적으로 기업의 기술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아, 투자를 안 하게 된다. 경제 성장의 유일한 원동력인 혁신 자체에 벌금을 매기는 꼴이 되니까요. 파일을 막 키워야 할 시점에 오븐의 온도를 확 낮춰버리는 역효과를 낳는 겁니다. 그럼 대안이 뭐죠? 그래서 조세 경제학자들은 기계나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자본가들이 독점하게 되는 본질적인 부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질적인 부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기업이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초과 이윤을 낼 때 무겁게 과세하거나 토지나 천연자원처럼 자본이 독점하기 쉬운 고정자산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자는 거죠. 아, 기계가 아니라 결과물에 세금을 매기자. 네. 또 소수의 엘리트가 AI로 얻은 막대한 부를 영구적으로 세습하지 못하도록 상속세를 대폭 올리거나 그 부자들이 엄청난 돈을 소비할 때 소비세를 물리는 방식이 국가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부를 재분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요. 저는 여기서 더 큰 사회적 파장을 한번 짚고 싶습니다. 어떤 파장이죠?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아주 명확히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파든 좌파든 어떤 특정 당파청이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오직 원문에 담긴 역사적 사실과 정책 아이디어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철저히 중립적인 관점의 분석이죠. 자료에서는 AI로 인해 화이트칼러 노동자들의 대규모 실직이 현실화될 경우 이것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국가체제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정치적 폭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네, 아주 무서운 경고였죠. 그 분석의 근거로 199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이른바 차이나 쇼크를 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글로벌 무역에 본격 진입하면서 미국에서 약 2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제조업 타격이 컸죠. 이로 인해 생계를 잃은 공장 노동자들의 분노는 단순히 일자리 돌려달라는 시위로 끝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좌절감이 똘똘 뭉쳐서 기존 정치 문법을 완전히 박살내고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네,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1930년대 이후 가장 높은 관세 장벽이라는 보호무역주의로 세상을 되돌려 놓았고요. 원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섬뜩한 경고는 바로 이겁니다. 공장 노동자들의 위기가 그 정도의 폭발력을 가졌다면 사회적 발언권과 정치적 영향력이 훨씬 큰 전문직, 사무직, 이 화이트칼라 계층이 무너진다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파장이겠네요. 이들의 분노는 훨씬 조직적이고 강력할 것이며 기술 자체에 대한 엄청난 억압이나 심지어 혁명에 가까운 정치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원문의 핵심적인 경고였습니다. 그 역사적 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량 실험이 가져올 그 파국적인 분노를 막고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세금제도 조금 손보는 것을 넘어서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분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창의적인 분배 시스템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북유럽, 특히 덴마크 같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아주 훌륭한 예시입니다. 덴마크요?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직접 들여서 실직자의 재교육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이전 소득에 버금가는 수준을 보전해주는 공공임금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와, 이전 소득 수준을 보전해준다고요? 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정도의 복지 정책으로도 다가올 AI 시대의 파괴적인 속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아주 매우 급진적인 아이디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아이디어, 예를 들면 국가가 직접 막 AI 기업에 개입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그렇습니다. 통신망이나 전력망처럼 AI라는 이 거대한 인프라 자체를 국가가 일부 국유화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국유화요? 그건 진짜 파격적이네요. 또 기술 기업이 창출한 막대한 부의 일부를 모든 국민에게 시민 배당금 형태로 직접 꽂아주자는 아이디어도 제기되죠. 오, 시민 배당금?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원문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최근 한국에서 한 대통령 보좌관이 이 AI 비즈니스의 수익을 시민 배당금으로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를 툭 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엄청 환영받지 않았을까요? 돈을 준다는데? 아니요. 국내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5%나 급락해버렸습니다. 와, 하루 만에 5%가 빠졌다고요? 세상에. 네, 화들짝 놀라서 즉각 철회하긴 했지만 자본시장이 이런 이윤 공유의 아이디어를 얼마나 예민하고
폭발적으로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기업들 입장에선 수익을 뺏긴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심지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가가 세금이라는 간접적인 우회로를 거칠 필요 없이 아예 시민들에게 일명 트럼프 계좌 같은 것을 만들어주고 국가 주도로 AI 기업의 지분을 직접 나눠주자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분을 아예 나눠준다? 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AI 기업의 주주로 만들어버려서 기술 발전의 달콤한 과실을 직접 따먹게 하자는 아주 도발적인 발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런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원문에 나온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분을 직접 나눠준다는 발상이 파격적이긴 하지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이 거대한 자본주의 혁명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원문 자료에서도 그 점을 명확히 짚어주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여러분이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직연금을 붓고 있거나 S&P 500 인덱스 펀드에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같은 AI 혁명 주도 기업들의 부분적 소유자입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제가 산 펀드 안에 그 회사들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렇죠. 굳이 정부가 복잡하게 세금을 새로 걷고 엄청난 복지 계좌를 만들지 않더라도 캐나다의 거대한 연금이나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처럼 이미 아주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통해 부의 흐름을 국민에게 분배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스템을 새로 짤 필요 없이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다. 네, 기술 기업이 무럭무럭 성장할수록 국민의 노후 자산이 함께 불어나는 이 구조를 훨씬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쉴 새 없이 파헤친 이 방대한 자료들의 핵심을 하나로 쫙 꿰어볼 시간입니다. 네, 정리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실리콘밸리가 경고하는 내일 당장의 디스토피아, 즉 우리의 모든 일자리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영화 같은 종말은 당장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맞습니다. 경제학자들의 분석대로 인류의 역사는 늘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흘러왔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노동에서 자본으로 부의 무게중심이 거대하게 옮겨가는 역사적인 변곡점, 그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네, 우리의 노동이 당장 내일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 가치는 점차 희석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제도를 완전히 뒤집던 시민들에게 기업 지분을 공유하던 이 거대한 부의 이동에 걸맞은 새로운 국가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룬 모든 분석의 공통된 외침이었습니다. 아주 깔끔한 요약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저는 청취자 여러분이 앞으로 경제 뉴스를 보실 때 이 AI 디스토피아가 정말 내 현실이 될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기준점을 하나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 꿀팁인데요. 어떤 기준을 보면 되나요? 만약 앞으로 수년 내에 미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이 역사적 한계선이었던 그 2.5%를 확 뚫고 올라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아까 기술 확산 한계치라고 하셨던 그 2.5%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경제성장과 기업들의 기록적인 이윤잔치에도 우리 평범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성장은 뚝 멈춰버리거나 오히려 둔화되는 현상이 지표상 데이터로 나타난다면 경제는 성장하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른다면? 그것은 앞서 말한 경제학자들의 그 파이 이론이 완전히 틀렸으며 AI가 마침내 인간 노동의 가치를 본격적으로 빼앗기 시작했다는 가장 결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아, 파이가 커지는데 내 몫은 줄어드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 지표에 괴리가 발생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경제 성장률과 임금 상승률의 격차, 이거 진짜 유심히 지켜봐야겠네요.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 깊은 대화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께 원문 자료의 마지막 행간에 묘하게 숨어있던 가장 서늘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서늘한 질문이요. 거대한 일자리의 파괴와 산업구조의 재편은요, 역설적이게도 경제가 한창 호황일 때는 절대 그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돈이 잘 돌 때는 숨어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기업들은 막 돈이 풀려 있을 때는 굳이 불필요한 인력을 잘라내면서 피를 묻히려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환상적인 거품이 쫙 꺼지고 기업들이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아 모든 비용을 바닥부터 무자비하게 재평가해야만 하는 때, 즉 경기 침체기가 오면 그때 혁신의 잔인한 진면목이 수면 위로 확 드러납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섬뜩한 이야기네요. 만약 AI가 정말로 여러분의 일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할 능력을 이미 갖추었다면 그 진가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올 다음번 경제위기,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그 AI 대체 스위치를 본격적으로 켜버릴 수밖에 없는 그 혹독한 겨울이 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진짜 시험대가 찾아오는 거군요. 네, 여러분이 가진 직업의 진정한 생존력에 시험되는 지금 당장의 화려한 AI 붐이 아니라 어쩌면 필연적으로 다가올 다음번 경기 침체기일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의 일과 역량에 꼭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깊숙이 파고들어 본질을 마주한다면 그 두려움은 곧 대비할 수 있는 단단한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오늘의 집중 분석 시간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